유령이 돌아왔습니다. 1950년 원산에서 미 해군을 멈춰 세웠던 그 저주가 70년 만에 호르무즈에서 재현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용기 없는 겁쟁이라 비난하며 미국이 직접 바다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개시 선포가 무색하게 미 해군은 정작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 한 척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짜리 이지스함이 90km에 한 발에 날아갈까봐 초강대국 미국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국 같은 핵심 우방국들조차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발을 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오직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의 기본을 간과할 때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강박으로 지난 70년 동안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안보의 구멍을 결벽증적으로 메워온 한국만이 유일한 해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눈치를 살피던 펜타곤이 왜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돋는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피를 흘릴 용기도 의지도 없다고요.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기뢰 하나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에서 전략 분석가들이 동시에 한 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가 용기 없다고 비난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펜타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저는 윌리엄 바렛입니다. 전 펜타곤 수석 전략 분석관이자 현재 국방대학교에서 전략물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걸프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미군이 겪은 모든 대규모 병참 작전의 배후에서 숫자로 전쟁의 승패를 계산해온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패권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보죠. 폭 33km. 세계에서 가장 좁은 전략수로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유조선 수십 척이 이 수로를 통과하고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여기를 지나죠. 이 목구멍 하나가 막히는 순간 유럽의 난방이 멈춥니다. 아시아의 공장이 서고 미국의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겨요. 단순한 군사적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재앙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그 심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무기는 첨단 미사일이 아닙니다. 기뢰입니다. 개당 5,000달러짜리 플라스틱 덩어리죠. 그런데 이 싸구려 고철이 10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란의 지능형 기뢰 중 하나는 반경 3m 내의 미세한 자기장만 감지해도 폭발합니다. 거대한 군함이 내뿜는 자기장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잡힌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해저에 박힌 또 다른 종류의 기뢰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5,000달러짜리 고철이 10조 원짜리 함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대칭 전쟁의 본질이에요. 펜타곤은 처음에 호언장담했습니다. 최첨단 수중 드론과 소해 헬기가 모든 기뢰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라고요. 저도 그 브리핑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성들의 자신감은 넘쳤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호르무즈의 거친 해류와 탁한 시계 속에서 드론은 실종됐고 소나는 모래와 기뢰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을 연구하고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첨단 기술이 진흙탕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화면 속에서 멀쩡히 작동하던 장비들이 실전 환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의 자신감과 실제 해협의 현실 사이에는 그만큼 깊은 간극이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류에 휩쓸린 기뢰들이 항로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제는 매설한 이란 군조차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해협 전체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한 거죠. 미 해군 구축함이 이란의 위협을 뚫고 수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패권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겠죠. 하지만 그건 도박이었습니다. 기뢰를 제거할 전문 장비도 없이 구축함의 장갑만 믿고 들어간 무모한 행위였으니까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패권국의 위용이라기보다는 달리 선택지가 없는 자의 강행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통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 해군에게 남은 전용 소해함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단 8척이 전부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항공모함과 스텔스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화려하고 강력하고 언론에 잘 나오는 무기들이죠. 그러는 동안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은 예산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바닥 청소부를 홀대한 결과가 지금 이 꼴이에요. 그 8척마저도 전 세계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호르무즈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은 사실상 손에 꼽힙니다. 패권국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설계도는 세계 최고지만 정작 발바닥에 가시를 뺄 핀셋이 없는 거죠. 펜타곤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 암담합니다. 미군 단독으로 호르무즈 항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수개월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석유 공급은 멈추죠. 유가는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고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빠져듭니다. 미국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손실이고 하루하루가 정치적 부담이에요. 백악관은 초조하고 월가는 흔들리고 동맹국들은 미국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전략 분석가들의 시선이 한 나라로 쏠립니다. 강경급 6척, 양양급 6척, 도합 12척의 정예 소해함을 즉시 100%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 해군은 70년 동안 한반도 서남해에서 북한의 기뢰를 추적해왔습니다. 좁은 수로, 진흙 바닥, 복잡한 수심. 기뢰전을 펼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바로 한반도 앞바다입니다. 미군이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할 때 한국 해군은 그 실제 환경 속에서 70년을 단련해왔죠.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경험의 문제입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문제이고 수십 년이 쌓인 노하우의 문제예요. 어떤 예산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단기간에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한국 소해함의 선체는 비자성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뢰에 자기 센서가 감지할 금속이 없는 거죠. 이란의 지능형 기뢰가 아무리 예민하게 작동해도 한국 소해함은 그 센서를 비웃으며 유유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첨단 기술이 진흙탕에서 멈춰 설 때 한국의 70년 경험은 그 진흙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트럼프가 용기 없다고 비난했던 그 동맹이 사실은 펜타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집도이였습니다. 미국은 태양을 관측하는 현미경을 가졌지만 정작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뺄 핀셋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핀셋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다루는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에요.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멈추는데 핵미사일은 필요 없습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5,000달러짜리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면 충분하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걷어낼 수 있는 핀셋은 지금 이 순간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소총부터 이지스함까지, 자주포부터 초음 속 전투기까지, 유도탄부터 전술 차량까지. 한국은 방산과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을 실전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이걸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 예산이 비교도 안 되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예산만 보면 말이 안 되죠.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한국의 수십 배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미국도 못하는 걸 해낼 수 있냐고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패권 유지의 도구로 쓴다면 한국은 국방 예산을 생존의 보험료로 씁니다. 그 마음가짐이 다르면 결과물도 달라지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방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생존의 맹세예요. 123년 전 한국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졌죠. 70년 전에는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됐으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처절한 경험이 한국인의 뼛속 깊이 하나의 강박을 새겼습니다. 남에게 빌린 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이 강박이 한국 방산의 출발점이에요. 화려한 기술 로드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의지였죠. 그 의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한국 유도무기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천무, 천룡, 천마, 천궁, 천검. 하늘 천자가 붙은 무기들입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 체계이고 천룡은 장거리 유도탄이며 천마는 야전 방공 시스템이고 천궁은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에요. 이 무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장악하는 겁니다. 유도 기술은 방산에서 가장 고난도의 영역이죠. 단순히 포탄을 멀리 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표적을 추적하고 명중시키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독점해온 기술 영역이에요. 한국은 그 영역에 독자적으로 진입했죠.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유도무기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한 것은 방산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역시 한국의 천 시리즈를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분석했어요. 단순한 철갑 제조국이 아닙니다. 세계 정점의 두뇌를 가진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하늘만 잡아서는 부족합니다. 땅도 지켜야 하죠. 한국이 만든 전술 차량 현마를 보십시오. 미군의 험비가 주로 평지와 사막을 전제로 설계된 반면 현마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한반도 국토의 70%는 산악입니다. 험준한 고개, 진흙탕길, 영하의 빙판. 현마는 이 모든 환경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설계됐죠. 산악 초소 하나까지 빠짐없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차량 한 대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어딘가에서 싸울 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바로 이 땅, 이 산, 이 고개에서 싸울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무기의 완성도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죠. 현마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480발의 탄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중 단 3발이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99%의 방어율이죠. 보통의 기준으로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자리에서 설계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3발이 뚫렸다는 건 그 안에 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장갑 전체를 통째로 다시 설계했어요. 납기가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났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 완벽주의의 실체예요.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탄 사람의 생명을 기준으로 무기를 만드는 거죠. 이 완벽주의가 오늘날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만들었습니다. 현마에는 또 하나의 영리한 비밀이 있어요. 이 차량의 엔진이 기아 모하비의 것입니다. 군용 차량에 민간 SUV 엔진을 쓴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에요. 기아의 정비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든 중동 사막이든 아프리카 오지든 기아 딜러망이 닿는 곳이라면 부품을 구할 수 있죠.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닌 겁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가동률을 파는 거예요. 전장에서 무기가 고장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죠. 폴란드 호칸의 테스트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하 32도의 새벽이었어요. 미군의 험비가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고 엔진이 얼어붙었죠. 같은 조건에서 한국의 현마는 단번에 시동이 걸렸어요. 이 장면이 폴란드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납기 속도와 의지를 사는 것이라고요. 한국이 극한의 환경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무기를 만든다는 걸 폴란드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폴란드의 결단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현마 2000대, K2 전차, K9 자주포를 한꺼번에 계약했습니다. 폴란드는 나라를 잃어본 나라죠.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수차례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망국의 기억, 생존의 의지,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기. 그 결기가 만들어낸 무기를 폴란드는 선택한 겁니다. 유러피언 디펜스 리뷰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이 유럽 방산 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어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역시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새로운 무기 공급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독일이 장인의 손길로 전차 한 대를 만들 때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정밀함으로 100대를 보냅니다. 유럽 방산 공장들이 간의 수공업처럼 무기를 찍어낼 때 한국은 가전제품 생산 라인처럼 정밀 무기를 뽑아내죠. 독일이 1년 걸릴 물량을 한국은 한 달 만에 완벽한 품질로 인도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건 카탈로그의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도착한 100대의 전차죠. 안보 위기 앞에서 납기는 곧 생존입니다. 한국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아까 그 학생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한국은 예산으로 방산을 키운 게 아닙니다. 생존의 절박함으로 키운 거예요. 그 절박함이 유도탄의 두뇌를 만들었고 현마의 장갑을 다시 설계하게 했으며 영하 32도에서도 단번에 시동이 걸리는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유도탄부터 전술 차량까지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즉시 인도할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을 완성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 이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들은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없는 전력의 뿌리에는 다시는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한민족의 처절한 맹세가 있어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1950년 원산작전 직후 작성된 문서죠.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바다의 통제권을 잃었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아닌 구식 기뢰 때문에. 1950년 10월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미군이 북진을 위해 원산 앞바다에 집결했죠. 5만 명의 병력을 실은 거대한 함대였어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이 줄지어 늘어선 그 위용은 그야말로 패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대가 2주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소련제 구식 기뢰 3,000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낚싯배 수준의 무기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미국에게는 지울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 수치의 현장에 한국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변변한 배 한 척 없던 나라. 한국은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뢰를 제거할 기술도 장비도 함정도 없었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바다에서 내 땅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 그것이 한국의 한으로 쌓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미국은 그날의 수치를 안고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냉전이 끝나자 소해함 예산을 깎았고 항공모함에 올인했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소해함 8척이 전부입니다. 수치를 당했지만 교훈은 얻지 못한 거예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가 이를 갈았죠. 전 세계가 항모와 잠수함에 눈을 돌릴 때 한국은 오직 기뢰 사냥 하나에만 집착했어요. 예산을 쏟아붓고 기술자를 키우고 실전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였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한 쪽은 미국이었는데 그 수치에서 교훈을 얻은 쪽은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뢰밭 앞에서 멈춰 선 미국이 70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기뢰를 잡는 걸까요? 핵심은 자기장입니다. 기뢰는 금속이 내뿜는 자기장을 감지해 폭발하죠. 거대한 철제 군함이 지나가면 수백 미터 밖에서도 자기장이 잡힙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금속을 없애면 됩니다. 한국은 배 전체를 비자성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을 통째로 플라스틱으로 구워낸 거죠. 이 기술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선박 건조 기술로는 이 정도 크기의 함정을 비자성 소재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은 수십 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란의 지능형 기뢰가 아무리 예민하게 작동해도 감지할 자기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뢰의 센서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선을 통과하는 거죠. 한국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해함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결벽증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 나사 하나까지 비자성체를 사용합니다. 승조원의 안경테까지 점검하죠. 혹시라도 금속이 남아있으면 기뢰의 센서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뢰 하나가 터지면 배 전체가 끝납니다. 그 안에 탄 사람들도 함께죠. 지나침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한국 소해함 내부를 처음 봤을 때 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첨단 장비보다 이 철저함 자체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탐지도 문제입니다. 해저 진흙 속 깊이 파묻힌 기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군 장비가 번번이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나가 진흙과 기뢰를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한국 해군은 이 문제를 독자적인 가변심도소나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한반도 서남해는 진흙 바닥으로 악명 높은 해역이에요. 세계에서 기뢰전을 펼치기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죠. 한국 해군은 바로 그 환경에서 70년을 단련했습니다. 진흙 속에 숨은 기뢰를 핀셋처럼 뽑아내는 이 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전 현장에서 갈고 닦은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도 어떤 첨단 장비로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죠. 시간이 만든 기술이고 경험이 쌓인 감각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 소해함에는 장갑이 없어요. 기뢰 감흥을 줄이기 위해 방어력 자체를 포기한 거죠. 미사일 한 방이면 끝장날 수 있는 연약한 배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무장도 최소화했어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가깝죠.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한 배가 함대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소해함이 없으면 이지스함도 항공모함도 기뢰밭 앞에서 꼼짝을 못하거든요. 가장 약한 배가 가장 강한 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역할이 위계를 결정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상황을 보십시오. 1,500억 원짜리 한국 소해함 한 척을 보호하기 위해 10조 원짜리 미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양옆을 철통같이 방어해야 합니다. 사장이 직접 몸을 던져 비서를 지키는 형국이죠. 소해함이 먼저 길을 열지 않으면 그 뒤에 선 이지스함도 항공모함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대 전체의 생사가 이 작은 플라스틱 배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전략 분석가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기뢰밭을 열 수 있는 핀셋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그 핀셋을 쥔 나라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한국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참여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의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지스함을 한국 소해함의 호위에 붙여서라도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구축함이 한국 소해함을 지키기 위해 따라 나서는 그림입니다. 10조 원짜리 배가 1,500억 원짜리 배의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워싱턴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쪽이 어디인지를요. 1950년 원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나라가 70년의 한을 갈고 닦아 지금은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치를 당한 쪽은 미국이었지만 그 수치에서 교훈을 얻은 쪽은 한국이었죠. 전쟁터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건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닙니다. 지뢰밭에서 맨 앞에 설 수 있는 무기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자는 말만 꺼내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왜 복지 예산을 깎아 대포를 사냐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어요. 수조 원짜리 전투기 개발 소식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이 있는 나라죠. 복지 예산 삭감엔 혈세 낭비라며 분노하는 그 사람들이 신형 자주포 양산 소식엔 잘하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이상한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가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의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 압도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수치가 있어요. 위기 상황 발생 시 24시간 안에 소집 가능한 예비 전력이 무려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300만 명 전원이 소총 사격과 전술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죠. 총을 쥐어주면 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예비군과는 차원이 달라요. 독일 예비군에게 소총을 쥐어주면 방아쇠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한국 예비군은 눈을 감고도 분에 결합을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수백 번을 반복한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평범한 한국 직장인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전에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넘기고 점심엔 동료들과 밥을 먹죠. 그런데 소집 문자 하나가 오는 순간 이 평범한 과장님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넥타이를 풀고 군복을 입는데 단 3분. 사격장에서 250m 밖의 표적을 명중시키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머리가 잊어도 손이 기억하고 손이 잊어도 발이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 예비군의 본질입니다. 10년 전 전차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소집을 받으면 해치를 열고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유무를 감지하죠. 10년의 공백이 무색합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K9 자주포가 아니에요. 그 자주포를 10년 동안 타지 않았음에도 앉자마자 초탄을 명중시키는 이 근육 기억이 진짜 공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5060 세대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의 20대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무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죠. 실전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강도였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1년 반을 복무할 때 이분들은 2년 반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지금도 몸에 남아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치는 대신 나라도 나가겠다고 나서는 분들이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60대 가장이 군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사격 자세를 점검하는 나라예요. 유럽의 정치가들이 평화를 구걸할 때 한국의 가장들은 조용히 군복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분들은 예비군 편입 연령을 넘어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전투 최전선에 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방이 뚫리면 전선도 무너지는 법이죠. 물자 수송, 후방 방어, 민간 방어망. 이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2세대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혹독하게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침공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선을 뚫었더니 후방에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그 벽을 뚫었더니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뚫어도 끝이 없는 나라인 거죠.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이 나라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젊은 남성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핀란드, 조지아, 카자흐스탄으로 탈출하는 행렬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죠. 강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가진 걸 다 팔아 비행기 표를 샀어요. 같은 시기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을 보십시오. 소집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나타납니다. 불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오는 거죠.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들이는 문화적 유전자가 다른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내면화된 책임감이에요. 러시아는 총을 들이밀어야 전장으로 보낼 수 있는 나라였고 한국은 문자 한 통으로 300만 명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한국 남성 10명 중 9명은 군 복무 경험자입니다. 즉, 한국 땅에 발을 들인 침공군이 마주칠 상대는 선량한 시민이 아니에요. 골목마다, 건물마다, 산마다 정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잠재적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천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국민을 무장시킨 나라라면 한국은 전 국민이 이미 훈련된 나라예요. 무기를 쥐어주는 순간 바로 전사가 되는 사람들이 2천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사 전략가라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의 정보기술력이 더해집니다. 모바일 알림 하나로 수만 명의 보직별 전문가들이 특정 장소로 집결하죠. 포수는 포수끼리, 통신병은 통신병끼리,
조종수는 조종수끼리 정확히 배치됩니다. 혼란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한 동원 체계죠.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고도 몇 달째 허둥댄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 24시간 안에 300만 명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속도와 정교함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의 결과예요. 전시 상황에서 동원 속도는 곧 생존이죠. 한국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 경력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켰다는 묵직한 자부심의 근간이에요. 이 문화가 유럽의 평화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국방력을 만들죠. 무기가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한 나라는 없어요. 무기는 사람이 다루는 거고 사람의 의지가 무기의 성능을 결정하죠. 한국은 무기와 사람이 함께 단단한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과의 전면전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사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5천만 명의 전사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70년의 원한이 담긴 전사들과요. 전선엔 현역이, 후방엔 예비군이, 그 뒤엔 민방위가,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엔 군복 입어본 노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를 뚫어도 또 다른 벽이 나오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복지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국방을 잊었을 때 한국은 전 국민을 사자로 길러냈습니다. 그 호랑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넥타이 뒤에, 앞치마 뒤에, 작업복 뒤에 조용히 숨어 있어요. 패권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를 무장시킬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있어요. 기술도 있죠. 그런데 그 설계도를 현실로 찍어낼 공장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값싼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동안 미국의 탄약 공장들은 녹슬었고 숙련공들은 사라졌어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 정작 자국 군대에 먹일 포탄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화려한 브리핑 자료 뒤에 숨겨진 패권의 민낯이에요.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평화의 배당금을 누렸습니다. 방산 예산을 줄이고 공장을 팔고 숙련공들을 내보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준비된 나라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준비 안 된 나라가 전쟁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국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의 비축 탄약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155mm 포탄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자 천하의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여라는 궁색한 명목이었어요.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빌려간 겁니다. 50만 발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동맹국에 포탄을 빌리러 간 거예요. 이 장면 하나가 오늘날 미국 방산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10조 원어치의 황금을 쌓아두어도 5달러짜리 포탄 한 발이 없으면 그 나라는 패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탄을 쥔 주인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요. 한국이 포탄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 선택권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포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 육군은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기술적 난관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최종 폐기됐어요. 미국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당장 쓸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미 육군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어요. 플랜 B로 검토하던 한국산이 어느 순간 서방 세계의 유일한 표준이 된 겁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겐 더 이상 자주포를 처음부터 개발할 시간이 없다. 한국에 검증된 플랫폼이 유일한 답이다. 자존심 따위는 사라진 겁니다. 현실이 자존심을 눌러버렸어요. 10년을 날려먹은 뒤에야 한국으로 달려온 거죠. 그 10년 동안 한국의 K9은 이미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실전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실험실에서 씨름하는 동안 한국은 전장에서 답을 내놓은 거예요. 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 해군 조선소들이 노후화됐습니다. 구축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태평양 곳곳에 배치된 군함들이 정비를 받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력의 공백이에요. 정비받지 못한 군함은 전장에서 언제 멈춰 설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 조선소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의 아킬레스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가 미군 함정 정비 자격을 획득했어요. 미 해군 구축함들이 한국 조선소 도크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 해군의 자존심인 구축함이 한국 조선소 도크 위에 올라가는 순간 해상 패권의 물리적 중심축은 이미 이동한 겁니다. 군함의 생사여탈권이 한국의 손으로 넘어온 거예요. 한국 조선소 노동자의 손이 미 해군 전투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도크에 올라간 구축함은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배의 운명은 한국 엔지니어들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존스법 이야기입니다. 존스법은 미국이 100년 넘게 고집해온 법이에요. 자국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연안 운송을 제한하는 법이죠. 그 빗장이 한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급해진 미국의 현실이에요. 100년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국의 조선 능력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100년을 지켜온 원칙이 무너진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죠. 미국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했어요. 미국 땅에 와서 직접 생산하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수익성과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나라에 한국 기업이 조건을 내건 겁니다.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한국 방산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체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강한 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쪽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앉아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들이밀고 압박을 가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필요한 쪽이 어디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탄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가 생산하는 포탄 물량을 아십니까? 유럽 전체의 연간 생산량을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 포병의 밥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포탄이 없으면 100조 원의 군대도 고철일 뿐이에요. 아무리 첨단 자주포를 가져도 쏠 포탄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한국은 그 포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 증산에 나섰지만 공장을 짓고 숙련공을 키우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이미 그 체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수십 년을 멈추지 않고 가동해온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빌려가고 미국의 구축함이 한국 도크에 올라가고 미국의 자주포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산업 기반 없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어요. 공급망의 갑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미 육군은 한국의 자주포 라인을 보며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안보의 냉혹한 현주소죠. 설계는 워싱턴이 하지만 실현은 서울이 합니다. 이것이 현대 패권의 새로운 권력 구조예요. 유럽의 장성들이 한국군 훈련장을 방문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독일이나 영국이 전차 수십 대를 아껴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한국은 수천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산악 지형에서 실제로 굴리며 훈련합니다. 탄약을 아끼지 않아요. 장비를 아끼지 않죠. 실전과 훈련의 경계가 흐릿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실제 위협과 코를 맞대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긴장감이 훈련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북한의 포병 전력부터 짚어보죠.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어요. 유사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북한의 위협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화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위협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포병 왕국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위협이 클수록 대응도 강해지는 법이에요. 한국군에게 북한의 화력 도발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매일 아침 풀어온 익숙한 연습 문제예요. 모든 타격 지점은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고 대응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루틴이 된 거죠. 대화력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북한이 포탄 한 발을 쏘는 순간 한국의 대포병 레이더는 그 궤적을 역추적합니다. 어디서 쐈는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10분 안에 그 포병 진지가 지도에서 사라져요. 10분입니다. 북한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미 그 결말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킬체인의 위험이죠. 쏘면 죽는다는 걸 아는 순간 상대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억제력이에요. 한국의 킬체인은 단순한 보복수단이 아닙니다. 전쟁 자체를 막는 방패죠. 그리고 이 킬체인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실제 위협을 마주하며 갈고 닦은 실전형 시스템입니다. 훈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군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아십니까?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매일 반복하는 곳이에요. 탄약이 떨어진 상황, 통신이 끊긴 상황, 지휘관이 전사한 상황. 이 모든 최악의 조건을 훈련에서 미리 겪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몸에 새길 때까지 훈련합니다. 미군 부사관이 이 훈련에 참관했다가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는 훈련을 하러 왔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한국군 훈련의 본질을 설명하죠. 한국군에게 실전 같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의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대비로 평화를 쟁취하는 나라죠. 체급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독일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전차의 실제 가동률을 아십니까? 한때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독일 전차가 정비 문제로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3세대급 전차를 2000대 이상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압도적으로 높죠. 체급 자체가 다른 겁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2000대가 실제로 굴러가고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게 핵심이죠.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 전차 운용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의심부터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숫자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강점은 전천 후 성능이에요. 영하 40도의 노르웨이 설원에서도 작동하고 영상 50도의 호주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혹독한 사계절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단련된 무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하죠. 노르웨이 군이 한국산 장비를 테스트하다가 놀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극한의 추위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설계된 무기는 다른 겁니다. 혹독한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일상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거죠. 이 차이가 실전에서 생사를 가릅니다. 정비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무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를 가져도 고장나면 고철이에요. 한국은 기아, 현대, 한화의 민간 정비 인프라를 군수 체계에 완벽히 이식했습니다. 고장나면 24시간 안에 수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죠. 전 세계 어디에 배치해도 부품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빛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기의 성능은 카탈로그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얼마나 오래 멈추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유럽의 무기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을 찾으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무기가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에 실어보낼 수 있는 상태로요.
유럽 무기는 계약하면 5년 뒤에 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인도해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5년 뒤에 오는 무기는 지금의 위기를 막지 못하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럽 장성들이 한국 방산에 줄을 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전 체급은 이미 북한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한국 방산의 시선은 이미 북한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안보의 공백을 채우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70년 동안 괴물을 상대하며 단련된 이 나라는 이제 그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게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이 오늘날 세계가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0일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대동맥이 끊기며 국제 유가는 폭등했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1983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정작 함대를 움직일 기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무기는 있는데 연료가 없는 겁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갖춰도 그것을 움직일 에너지가 없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패권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기가 깊어질수록 세계의 시선은 하나의 나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중동의 원유 저장 시설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드론 한 대, 미사일 한 발이면 불바다가 됩니다.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죠. 그들에게는 안전한 저장 공간이 절실했어요. 지상이 불타도 멀쩡한 곳, 드론이 날아다녀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게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 안반 저장고입니다. 지하 깊숙이 단단한 안반을 파고 들어간 거대한 저장 시설이에요. 웬만한 공격으로는 손도 댈 수 없는 구조죠. 한국은 이 시설을 활용해 중동 산유국들과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를 한국 땅에 보관하고 한국은 위기 시 우선 구매권을 갖는 방식이에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거점이 된 겁니다. 중동의 생명줄인 원유가 한국 땅에 묶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단순한 저장 계약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매개로 한 전략적 결속입니다. 원유를 맡긴다는 건 그 나라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관계죠. 한국은 그 신뢰를 쌓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중동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지하 저장고는 전 세계 에너지의 블랙박스가 됐습니다. 지상이 불타도 지하는 건재하죠. 드론이 날아다녀도 안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분석가들은 이 구조를 두고 한국이 에너지 패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를 지키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지키는 나라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만큼, 아니 그 이상의 협상력을 갖습니다. 에너지를 손에 쥔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법이죠. 한국은 그 자리를 조용히 차지했어요. 화려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를 쌓고 구조를 완성했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무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이집트는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어요. 즉, 무기를 샀지만 그 무기를 100%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미국의 허락이 필요해요.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시스템을 제한하면 그 무기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무기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 현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권을 가진 나라가 무기 하나에 이렇게 종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집트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이었습니다. 2026년 초 이집트는 최전방 국경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동의 군사 균형을 한국의 기술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기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생산 공장을 세워 이집트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식한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신을 열 수 있는 주권을 수출한 겁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자주권을 파는 거죠. 무기는 언젠가 낡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영원히 남아요. 한국은 그 영원한 것을 팔았습니다. 사막에서의 성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유럽산 무기들이 과열로 멈춰 설 때 한국의 K9은 멈추지 않았어요. K9, K10, K11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국형 포병 체계는 사막에서 완전체로 작동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만들어진 무기는 다른 거예요. 버티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일상인 것처럼 설계된 거죠. 그래서 사막도 설원도 열대우림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집트 장성들이 테스트 현장에서 보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평가였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중동의 하늘과 땅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중동의 원유를 한국 땅에 묶어둡니다. 방산과 에너지가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된 거예요. 무기를 팔아 동맹을 만들고 그 동맹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 에너지로 다시 방산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죠.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무력으로 바다를 열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바다 전체의 가치를 자신의 땅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는 패권과 구조로 묶어두는 패권의 차이죠. 한국이 선택한 건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중동에서 결실을 맺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강대국의 룰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룰 자체를 새로 쓰는 나라가 됐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요. 저는 20년 동안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병참을 설계하고 숫자로 전쟁의 승패를 계산해온 사람이에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설계도 미국이, 실행도 미국이, 결정도 미국이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된 믿음 하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세계 안보의 중심이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중심이 향하는 곳은 극동의 작은 반도입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의 기뢰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핀셋을 가진 나라. 소총부터 이지스함까지 모든 무기를 독자 생산하는 유일한 신흥국. 미군의 포탄을 빌려주고 구축함을 수리하고 자주포 공백을 메우는 나라. 300만 예비군이 24시간 안에 소집되는 나라. 유럽의 안보 공백을 컨베이어 벨트로 채우는 나라. 중동의 원유를 지하 안반 속에 품고 자주권을 무기와 함께 수출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에서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강대국들은 한국 앞에서 신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300만 예비군, 70년의 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 핵은 없지만 핵 이상의 억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국이 공급망에서 빠지는 순간 미국도 나토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무기로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으로도 억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 자체가 한국의 방패가 된 겁니다. 컴퓨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고철이 되듯 한국의 무기와 부품 공급이 끊기면 나토와 중동의 안보망은 즉시 흔들립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안보의 운영체제가 됐어요. 운영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켜는 전원 스위치를 쥔 나라죠. 보이지 않는 거인입니다. 한국은 무기 카탈로그를 팔지 않습니다. 철학을 팔아요. 평화는 오직 압도적인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처절한 진리를 파는 거죠. 123년 전 나라를 잃었고 70년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터득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기에 녹아 있어요.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단순히 철갑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는 거예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이집트가 한국의 기술을 이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의지가 무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복지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국방을 잊었을 때 한국은 묵묵히 강철을 구원했습니다. 유럽의 정치가들이 평화를 선언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음 포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설계도를 그릴 때 한국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찍어내고 있었죠. 이게 70년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70년이에요. 화려하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고, 그냥 보내고, 그냥 고쳤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을요.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에너지, 반도체, 방산이 하나로 묶인 안보 패키지의 글로벌 영향력이에요. 호르무즈 항로가 열려야 유조선이 지나가고 유조선이 지나가야 세계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 항로를 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동의 원유가 한국 땅에 보관되고 한국의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킵니다. 반도체 기술이 유도무기에 녹아있고 그 유도무기가 나토의 방어선을 구성하죠. 한국은 이 모든 사슬의 핵심 고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고리 하나가 빠지면 전체 사슬이 흔들리는 겁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펜타곤에서 패권을 숫자로 계산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저 스스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패권은 더 이상 누가 가장 큰 배를 가졌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됐느냐로 결정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한국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지배력을 유지하는 척추는 지금 극동의 작은 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수호자는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70년의 침묵 속에 강철을 구워낸 나라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총성으로 패권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만들고 묵묵히 보내고 묵묵히 지켰을 뿐인데 세계가 그 나라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